어제 아시겠지만 이게 박자가 이거에 맞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에 맞게 한번 읽어보고 또 한 번은 요거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딱 쉼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박자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 원래는 세 번 반복하는 곡이에요. 이거에 맞춰서 한 번은 바로 이어서는 이렇게 맞춰서 하나 둘 읽기 하나 둘 시작.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둘 쉬고 never mind it. 둘 쉬고 never mind it.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둘 쉬고 never mind it. 하나 둘 셋 넷 never mind it.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Never mind it. Never mind it. Never mind it. 이게 마지막이에요. Never mind it. When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네가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꼭 이렇게 쭉 밀고 나가. 근데 너무 그렇게 그거 가지고 여기서 속을 끓이면서 매달리고 있지는 마.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영혼 달력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부를 때는 3번 연속해서 부를게요. 자, 일어나 주시면. 발 정확하게 서시고요. 허리도 정확하게 펴고 서시고요. 배꼽도 잘 잡고 서시고요. 둘 시작.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Never mind it. Never mind it.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Never mind it. Never mind it. When a weary task you find it, persevere and never mind it. Never mind it. Never mind it. 뒷분 안 보이시죠? 네. 앞에 계신 분들이 또 똑똑히 분명하게 잘 들리게 읽어주세요. 나는 우주의 한 말씀과 다시 결합할 만큼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가? 나는 어를 위한 맞춤 못으로 내 마음을 값지게 꾸밀 힘을 찾아야만 함을 깨우칩니다. 나는 내 마음의 창조적 열망 안에서 다시 찾아질 수 있을 만큼 삶의 실제를 알 수 있는가? 나는 우주 자아의 고향 안에서 소박한 한 조각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갈 힘을 선물 받았음을 느낍니다.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앞 시간이 보편 인지학, 뒷 시간이 신지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뭐 바꿔도 상관없겠죠.
오늘도 앞부분의 신작을 먼저 하고 보편인작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보니까 지금 신작에서도 오늘 다룰 부분이 신작 맨 처음 부분이 몸 혼용의 본성에 대한 거거든요. 몸 혼용의 본성과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가장 기초인 거거든. 인간의 기본 구성이 몸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본성이 어떻고 관계가 어떻다라고 얘기되는 게 제일 기초인 거고, 오늘 보편인작 할 부분이 이제 장군겜에 대한 겁니다. 근데 몸원형의 본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장군겜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내용이 거의 그대로 직결돼서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장군겜부터 거꾸로 들어가기에는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몸원형이 먼저라서 오늘 몸원형에 대한 신작 부분 얘기를 먼저 하고 장군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작에 대한 뭐 대략적인 소개는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텍스트가 있으니까 오늘 강의부터는 아무래도 텍스트를 좀 쫓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읽어오는 게. 오늘 각 강의 그 진행될 부분을 먼저 좀 읽어오시는 게 필요한데,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책이 없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맞네. 여러분이 계시네. 없는 분들. 지금 없어도 강의 듣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강의할 때 뭐 책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기는 하지만 뭐 책 보고 없는 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없는 분도 강의를 듣는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예습 복습하려면 책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품절이죠 아마. 아마 지금 품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출판사, 청계자유학교에서 만든 출판사인데, 거기에서 최혜경 선생, 보편인작을 번역하신 최혜경 선생이 새로 이 신작을 번역을 한 거가 출간 직전이에요. 출간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새로 번역한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옛날 그 잘못된 번역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인간을 위한 보편적 암이라고 번역된 이 책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이 책을 보면 머리가 멘붕이 와요. 비문도 많고 영어도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알고 있던 내용마저 헷갈려 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지금 새로 번역하는 신작도 그런 부작용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 책을 구하는 게 좋은데, 이 책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우리는 또 어둠의 경로를 좋아하잖아요. 뭐 불법 복제 이런 거. 제본을 떠서라도 이 책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텍스트 진도 나가는 건데요. 슈타인의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도 그렇고 강연은 조금 덜한데 오히려 책이 그런 게 심한데, 우선은 그 보통 이제 수준 높은 사상가들의 책이 대체로 다 그렇듯이, 저작이 대체로 다 그렇듯이 이 압축률이 심해요. 압축이 심해서 문장 하나에 행간을 읽어야, 문장 사이에 행간을 읽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문장 한 줄 속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슬그머니 툭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신체 구조는 사고에 적합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거가 뭔데, 뭐 때문에 사고에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따져보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책을 한 권 써야 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문장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제 그렇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 놓치고 지나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놓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문장 몇 개 놓치고 나면 뒤에 게 아마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함축적인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앞부분은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중간부터 이제 빡빡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가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논리적으로 대충 이해는 한 것 같은데 별로 실감이 안 나고 이제 이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눈치 못 채고 넘어가기 쉬운 문장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 문장들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해설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책이 없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책을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이든지 서론도 꽤 중요하죠. 예, 전체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신지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신지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신지학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고 믿음의 세계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눈이 없는 이 장님인 사람한테 세계에 대해 가지고 암만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이상은 그 많은 말들이 실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예. 감각기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영안이 떠 있는 것도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눈이 그러하듯이 하나의 내적인 감각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는 세계하고 그 감각기관이 형성 안 된 사람이 보는 세계하고는 그냥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진 사람한테는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눈으로 색을 보는 것과 똑같은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신지학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그럼 영안이 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굉장히 특별하게 은총받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뒤에서도 이제 슈타이너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영안이 떼어질 수 있다는, 누구나 신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영안이 뜰 수 있다. 영안이 뜰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어떤 사고 능력을 통해서 함양되는 보이지 않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을 일깨우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딴 거 없고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영안이 있다는 거, 일단 안 뜬 사람은 영안이 있다는 걸 믿는 수밖에 없는데 영안이 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제 세계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증명되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증명됨에 의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반드시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건전한 사고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건전한 사고, 의지와 건전한 사고, 요거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안을 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안이 뜨기 전에 먼저 논리적으로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아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못 떴다 하더라도 소위 영안이 마치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나의 자증으로 알기 전에 먼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설사 이 책이 다 이해가 돼도 이 책이 이해됐다고 해서 곧바로 영안이,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영안이 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된 사람은 당장은 체험할 수 없더라도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훈련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 영안이 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영안이 뜬다고 우병장수하지도 않고 초능력이 생기지도 않는다. 다만 다른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그 삶의 의미들이 찾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신통한 능력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굳이 신통력이 있다면 확실하게 일종의 어떤 자연과 사회의 운동과 모든 현상들에 대한 일종의 인과추론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 능력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인과추론과 예측, 그 다음에 독심술. 상대가 왜 저렇게 말하고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뭐 그 이상의 뭐 이상한 뭐 경공술을 쓴다든가 천리안이 터진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일단 그런 환상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도 영안을 뜰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와 어떤 나도 영안을 뜨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건전한 사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덧붙여서 자유의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의 철학에서도 자유의 철학 1장에서 슈타이너가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그것이 정신적 의미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치 경제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 의미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권위와 모방에서 벗어나야 가능한 것인데 이런 권위와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무모할 정도로 많은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 밑에는 감정이 있고 감정 밑에 무의식적 욕망이 있고 무의식적 욕망 밑에 신경세포 조직을 비롯한 몸의 물리적 구성들이 있고 몸의 물리적 구성과 자연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자연의 변화는 우주적인 별기운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무한한데 자기 행위 동기를 그럼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무한한 연결고리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질려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철학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2장에 들어가가지고 슈타이너가 근데 인간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인간에게 호기심이 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유를 듭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뭐냐 하면 감각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사고에 의해서 통합해 나가려고 하는 본능적 의지, 이게 호기심이다라고 그래요.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감각은 세계를 분리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강요하는데 이렇게 감각에 의해서 분리된 세계가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관고리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자유의 철학에서는 이런 서술이 있지는 않지만 이건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인간은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는 가정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명확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연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에서 왔고 우리는 연계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유기이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도 그걸 알았습니다. 소위 영원 무한한 어떤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본성은 세계가 유기이론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그 어느 하나도 여기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기관들은 이에 반하는 경험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끼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영적인 본성은 세계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육체 감각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자꾸 나한테 내가 지각하도록 강제한다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요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본능적인 작용, 그게 바로 호기심이다.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호기심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나쁜 교육은 호기심을 죽이는 교육이에요. 예. 우리의 소위 제도 교육이야말로 호기심을 많이 죽이죠. 많이 죽이고 외부에서의 납득되지 않고 강요된 정답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납득되지 않고 강요된 정답 내지는 단편적인 데이터 지식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능력치의 줄 세우기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다 보면 영혼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 영적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비실비실해져 버리는 거죠. 호기심 따위는 가져봤자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영혼이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썩으면 도덕적이 된다든가 자유롭게 된다든가 이게 다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기심 덩어리들이잖아요. 얘들의 이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싹을 죽이지 않는 게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안 해야 될 것 중에 1번이 애들 호기심 싹을 절대 죽이지 말까.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애들이. 이때를 위해서 배기의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동화적인 대답. 아빠 해는 왜 떠? 도깨비가 뿔나서 머리 뚜껑이 열려서 뜨는 거다 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동화의 세계에 사는 애들한테는 동화적인 답을 들려줘도 되고, 예. 논리의 세계에 사는 애들한테 논리적인 답을 들려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호기심을 죽이지 않는 거가 실은 인간이 타고난 영성을 잘 보존하고 키우는 지름길이다. 그건 신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슈타이너 책을 읽다 보면 슈타이너도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왔음직한, 슈타이너도 살아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예, 비난도 많이 받았을 테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잣말처럼 자문자답하듯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피력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지금 이 신작 책 서론에서도 내가 이런 거 신작 같은 거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쓸데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쓸데없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쓸데가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제가 인간이 감각폰, 그 다음에 오성원, 의식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단계라서 오성원을 통과해야지 일종의 영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일자무식으로 못 깨닫는다는 얘기냐, 문자를 모른다거나 학문을 모른다거나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오성원의 형성이 물론 개념 논리와 계산 추론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개념과 추론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데이터 지식의 학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건데, 제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가 전혀 다릅니다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그 상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 나와야 깨닫는다는 얘기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깨닫는다는 얘기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거는 오히려 슈타이너도 신작 서론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과학 물리주식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 신작을 이해하는데 수학과학 물리지식 안 중요하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이런 걸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호기심 얘기를 했는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향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그 연관이 있을 거다, 그게 진리일 거다, 그게 영원한 진리일 거다, 그 진리를 향한 인간의 타고난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충족을 시켰을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뭔지를 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이 삶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미 없으면 이러한 알미 없는
삶은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마치 모든 사물들이 중력의 장에서 못 벗어나듯이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삶은 의미장에서 못 벗어난다. 의미의 장애라고 하는 게 목적의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게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하죠.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습관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인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는 간단한 행위 하나도 예, 실용적인 목적이 됐든 기능적인 목적이 됐든 목적을 부여하고 행위를 하지. 만약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지고 내가 왜 탔지? 이걸 반복하면 빨리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삶은 아닌 거죠, 그게. 그런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병적인 상태인 거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쨌든 사소한 것부터 본질적이고 거창한 거에 이르기까지 다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자의적이지 않고 임의적이지 않고 자기의 존재 본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명료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 진리를 향한 감정 이런 걸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진리를 향한 감정에 충실하고 근데 이런 진리를 향한 감정을 만족시켜 나가지 못하면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슈타인은 보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요. 예.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은 어떤 사고와 목적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보고 그걸 이해 못하거나 그 의지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물론적 과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과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암들은 다 유물론적 과학들이죠. 요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아까 박사가 돼야 깨달음을 얻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는가 하면 요런 대목이 이제 슈타이너는 그냥 설렁 쓰고 넘어가는데 이게 꽤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쓰고 있는 문장은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편리를 제공하지만 인간에게 성공 보장을 지식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뒷부분을 알면 앞부분이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요런 대목이 우리가 읽으면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대목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심각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알을 추구하려고 할 때 제가 어제도 사고 얘기를 하면서 명상관조적인 태도 속에서 획득되는 암 요게 사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상관조적인 태도가 되려면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번뇌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소지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감정 욕망 이런 거하고 자기의 선입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배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게 예,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가 않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내가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나의 특별한 욕구나 충동, 욕망, 쾌락, 어떤 바램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물이나 현상을 대하면 이건 벌써 번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물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라고 하는 범위로 얘를 한정시켜 놓고 그 범위에 필요한 부분을 자꾸 보려고 하게 되거든. 이러면 벌써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기능적인 필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보려고 한다. 이 의도가 들어가는 순간 벌써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적 과학 같은 것들은
편리를 제공하지만 성공 보장을 지식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성공 보장을 지식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기술적이고 어떤 효용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사회 평가로 이어져서 출세 보장이 되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겠죠. 이게 다 사실은 욕망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욕망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과정상에서 호기심을 죽인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 동기부여 자체가 오염돼 있다. 동기부여가 오염돼 있다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왜 하냐? 수능 잘 보려고. 동기부여가 오염돼 있다. 수능 잘 봐서 뭐하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게에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애들한테 현재 동기부여예요. 바로 요게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적 과학이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어떤 그 욕구 만족과 성공 보장 이런 것들을 동기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것들을 보는데 방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물에 대한 순수한, 현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제도 교육에서 애들 호기심을 빨리빨리 죽여버리는 이유도 그 호기심 자체가 풀리도록 천천히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코스워크의 어떤 정도와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호기심을 죽인다, 동기부여가 썩었다. 이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슈타이너 말하는 게 다른 외부적인 외삽적인 동기를 가지지 말고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걸로 접근해야지 영안이 트인다는 얘기예요. 세계 자체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무엇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발도르프 교사연수 강의를 할 때도 교사들이 벌써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죠. 내일 교실에서 뭘 써먹을까? 그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아마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보자면 그 동기를 가진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빠져요. 차분히 그 자체를 들어보는데 쫓깁니다. 조급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당장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강의 평가하면 강의 평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혹은 3월 달에 배워서 4월 달에 쓸 수 있는 걸 배워서 기분 좋다, 이런 평가들이 흔히 나와요. 흔히 나옵니다. 실용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를 향한 감정, 혹은 신지학을 이해하고 자기의 본성을 알고 이런 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단은 그 진리를 향한 감정, 순수한 호기심이 풀려야, 그게 풀리면 다른 능력치들은 따라서 풀리는데, 이게 순서가 본말이 전도되면 다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용적 동기를 앞세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적 패러다임에 속하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이미 그런 욕망을 전제하고 있고 효용적 동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합니다. 내 눈으로 고차세계가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야말로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못 보면 못 믿겠다. 아니,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자기 자체가 능력치가 이렇게 각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각성 안 돼 있는 한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안 보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이 소박 실제론자들, 감각혼에 가득한 소박 실제론자들이 무조건 눈앞에 보여야 믿는 식의 이런 태도들을 보이기가 쉬운데,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태도고, 이 태도 말고 눈으로 안 보더라도 사고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당장 우리가 신지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영안이 트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 그것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수용적인 자세만 가져져도 예, 그 다음부터는 자가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작을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는가?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이고 효용적인 동기 때문에 알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이해하려고 알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알미야말로 실제로는 인간의 삶에서 예, 가장 필요한 알미다, 필수적인 알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전제가 들어가죠. 인지학을 공부하거나 신지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이나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를 구별할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를 보는 눈, 제가 관이라고 표현하는 거. 관을 익히는 과정인 것이고 관이 달라지면 삶을 대하는 모든 태도, 방향이 다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결코 이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자기 내적인 태도에서부터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이 이제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늘 얘기할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장이 있고 전체 장은 인간의 본질이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장이 꽤 재밌는 장입니다. 영의 재생과 운명. 번역으로는 그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영의 재생과 운명. 한마디로 까르마와 환생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어떻게 윤회전생하는가 하는 걸 다루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죠. 네, 제일 관심이 많은 주제. 이거는 내일 하는데 내일 못 놓으시기. 제일 재밌는 부분을 놓치네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때 요 세 가지 세계는 몸 혼영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이 세계, 이게 1번 세계. 두 번째 세계는 연옥에서의 삶. 세 번째 세계는 영계에서의 삶입니다. 그 세 가지 세계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예. 본격적인 귀신 신화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고 나면 드디어 인식의 오솔길, 인식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세계를 내가 진짜로 나의 체득으로 아는 방법은 뭐냐에 대한 수행 방법론에 대한 얘기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나의 전생과 나의 후생에 대한 무언가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내 전생이 보이진 않지만 저는 저의 전생에 세종대왕의 카르마가 요만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훈민정음에 이렇게 집착한 걸로 봤어. 내가 전생에 못했던 과제를 조금 더 해놓으려고. 아까 목적이 있는 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 떠올랐는데 어제 제가 독일 발도르프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교사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아이가 나쁜 말을 자꾸 쓰는 거를 어떻게 연극적으로 치료해주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한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그 말씀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질문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예, 맞죠. 정답을 내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붙인 말이 교육엔 레시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답이 주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는 질문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예,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헛바퀴를 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질문이 잘못 설정이 되면
대답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대답이 옳다 혹은 그러다가 아니고 무의미한 게 됩니다. 이거가 이제 불경에서도 이런 거를 8가지 불가능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이런 질문 따위는 질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본론 들어갑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에 들어가면서 이제 맨 처음에 괴테부터 시작을 합니다. 괴테의 말을 일단은 조금 인용을 하자면, 괴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고찰하려고 할 때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제 괴테 표현으로는 사물을 자신과 관계로 고찰할 때 사용하는 척도 자체가 아무 소용없다는 게 어려운 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을 자신과 관계로 고찰할 때 사용하는 척도, 사물을 나와의 관계로 고찰할 때, 나와의 관계로 고찰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나의 욕망, 나의 기능적인 편의적인 어떤 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그 관계로 사물을 고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척도, 사용하는 척도는 물질적으로는, 인간은 원래 사물을 측정할 때 물질적으로는 자기 감각기관을 이용하잖아요. 감각기관을 이용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거나 할 때는 손가락 길이, 팔뚝 길이, 이런 거 가지고 잔이, 촌이니 하는 척도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특정한 기능적 목적을 가지고, 즉 욕망 충족의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 가지고 사물에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물의 본성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척도가 사물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거, 별 소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원시시대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밖에 쓸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사물에 접근했을 때 사물의 본성이 충분히 안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다. 게다가 내가 사물에 접근할 때 나와의 관계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면, 나는 사물을 볼 때 그냥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을 접하는 순간 감각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감각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를 전달하자마자 내부에서 감정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쾌하다, 불쾌하다, 기분 좋다, 나쁘다, 예, 싫다, 좋다, 이런 감정 반응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감정 반응이 뭐 유용하다, 해롭다, 요런 감정 반응이, 자연은 우리 같은 감정이 없잖아요. 자연은 우리 같은 감정이 없는데 우리는 자연을 대하자마자 감정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것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괴테가 벌써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반응이 자연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주관적 척도들이 자연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괴테가 신적인 태도로 존재 그 자체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적인 태도로 존재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식물의 아름다움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쳐봐요. 이게 감정 반응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써먹으면 되지? 이건 유용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감정 반응이 감각혼에서 오는 거라면, 유용성은 여전히 사회 실용적인 어떤 욕망과 관련된 목적, 즉 오성혼에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감각혼이나 오성혼이라는 것들 전부 소울이죠. 다 혼이죠. 혼의 영어가 소울이잖아요. 예. 얘네들은 에고하고 안 떨어지는 애들이거든. 이건 신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얘를 어디다 써먹지? 얘를 접하니까 기분이 좋네 나쁘네? 요거 가지고는 사물이 절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아름다움이나 유용성이 아니라 식물의 형성, 다른 식물과의 관계를 조용히 관찰하고 음미하며 모든 판단의 척도를 자기 자신에서 끌어내지 말고 사물의 세계에서 끌어내야만 한다. 즉 자연이 말하도록 해가고 나는 그 말을 경청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자연이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괴테가. 네, 그런 표현은 괴테의 작품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세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조용히 들으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감정, 욕망, 편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말이 자연의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괴테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테의 말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가 있다.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가 있다. 색을 본다든가 소리를 듣는다든가 질량 부피를 느끼는 이런 것들, 이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다. 둘째는 그 감각기관이 주는 정보, 순수한 정보 말고 물리적 정보 말고 얘들이 일으키는 감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상과 기분이 있다.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고 셋째, 괴테가 말했던 신적 태도로 할 수 있는 거. 인간은 요 세 가지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 가지 관심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슈타이너가 묻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로 나뉠까? 왜 나뉠까? 인간의 기본 구성 자체가 세 가지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 기본 구성이 바로 몸, 혼영이라는 거죠.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적 관심, 혼적 관심, 영적 관심이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관심이 작동한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다. 우선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세계, 감각의 세계에 드러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 이거는 혼적인 관심이죠.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일까? 나의 뭘 만족시켜줄까? 요거는 심리적 혼적인 관심입니다. 혼적인 관심이고, 마지막으로는 이해 그 자체를 끝없는 목표로 삼는 신적인 태도. 요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물리적 세계들하고 기본 소재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원자 분자적인 소재들, 규소, 탄소, 산소, 황 같은 이런 원자적인 어떤 구성물들, 우리 이리저리 이합집산에서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세포 구조, 물리적인 이런 구조들이 외물들을 이루고 있는데 내 몸도 그런 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몸이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혼은 전혀 이런 거하고는 다른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소재는 외적인 물건들하고 같은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혼도 만약에 인간이 몸, 혼, 영이라고 하는 세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각각 핵심 엘리먼트, 소재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재가 이제 몸의 소재는 아까 말했던 물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혼의 소재는 뭐냐 하는 거예요. 혼의 소재는 안 보이는 내면 세계다. 보이진 않는다. 물리 감각기관으로 보이진 않는다. 내면에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지만 이것도 소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소재냐 안 떠오르겠지만, 영안이 트인 사람들한테는 마치 내 눈으로 뼈나 신경이나 피를 볼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혼의 소재들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의 소재가 뭐냐 하면 욕망, 충동 이런 것들이에요. 바램 이런 것들. 이게 혼의 소재라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이게 만약에 영안이 트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막 욕망이 이쪽에서 막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서 바램이 막 여기 타고 막 뺑뺑 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이루고 있는 소재라는 거야. 예.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몸의 소재가 물리적인 거고
마음의 소재가 아까 말했던 욕망, 충동, 본능 같은 그런 것들이라면 영의 소재는 뭐냐? 영의 소재. 영의 소재라고 하는 거는 필연을 인식하는 사고 그 자체, 그게 영의 소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성을 알아내는 사고의 능력 그 자체가 영의 소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의 본성, 혼의 본성, 영의 본성이 각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쨌든 평소에 자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마주하거나 대상을 대하게 되면 세 가지가 어쨌든 동시에 작동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한다. 그럼 이것들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책이 있으니까 책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본질이 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할 대목이 50페이지까지거든요. 한 30여 페이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몸의 본성, 혼의 본성, 영의 본성까지 해가지고 벌써 한 27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페이지 한 겁니다. 되게 빨리 했네. 네. 그리고 몸원령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요 몸원령의 관계에서 그 인지학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 9단계 발달, 7단계 발달, 요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9단계다, 7단계다, 그게 붙어져 있는 명칭이 뭐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안 중요하죠. 그걸 외워서 알아가지고는 써먹지를 못해요. 이것들의 실제로 역동성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감각체하고 감각헌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움직이나, 에테르체하고는, 아니면 물질 소재들하고는 얘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나, 이 역동성을 알아야만 이 역동성이 사람한테 나타났을 때 이게 지금 에테르 작용이네, 아니면 실은 에테르 작용처럼 보이지만 물질 소재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네,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단계, 7단계 이런 거를 명칭해 가지고 명칭과 정의를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고, 실제로 걔네들의 일종의 역학관계, 동역학관계, 이거를 파악하는 것 중심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몸원형의 상호작용이 이제 28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요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몸원형의 상호작용. 몸원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확정짓는 데까지가 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상호작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몸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원형에서 각각 나타나는 어떤 힘들이 의지, 감성, 사고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몸원형 중에서 제일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본성은 뭔가요? 영이잖아요. 영이 창조한 거잖아요. 영이 나머지를 창조한 거. 영이 그러니까 출발점인 거죠. 그럼 영이 출발점이면 영의 소재는 사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사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고하고 관련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자면 사고와 관련된 신체 기관이 있죠. 뇌잖아요. 눈이 색을 보듯이 뇌가 사고를 합니다. 뇌가 사고, 그러면서 슈타이너가 뇌는 사고하는 영의 몸적인 기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기가 쉬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슈타이너는 영의 몸적인 기초다, 뇌는 사고하는 영의 몸적인 기초다, 즉 물리적 기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뇌의 기능이 사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거의 물리적 몸적인 기초가 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사고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데가 뇌다라는 거예요. 몸에서. 근데 사고 그 자체는 몸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영하고도 연결돼 있지. 사고는. 근데 사고가 몸하고 연결될 때는 뇌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몸적 기초라는 거지 뇌가 하는 일이 사고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별을 사람들이 잘 못하니까 사고는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슈타이너도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슈타이너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차원에서는 몸의 차원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뇌가 사고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혼의 차원에서는 뇌가 아니죠. 예. 영의 차원에서도 뇌가 아니죠. 예. 몸의 차원에서는 뇌가 직결되어 있다. 그 다음 집에서 네이버랑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컴퓨터. 뭐라고요? 우리 집 안에서 네이버랑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컴퓨터. 그거 강의 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갑자기 네이버가 왜 나와? 그 컴퓨터 안에 네이버가 있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고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래요. 사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편견. 우리도 사실 이런 편견들이 주변에 확 깔려 있는데 100년 전에 슈타이너도 이 편견에 대한 걱정을 했으니 참 별로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게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인가 하면 소위 내적 감정 생활이라든가 감수성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냉정하고 차가운 사고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감정, 열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차원, 고차적인 식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헌신, 봉사, 노력, 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오는 그 기쁨과 열정, 보람 이런 걸 통해서 고차세계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 차가운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냉정하고 투철한 사고가 감정을 둔화시킬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그런 냉철한 사고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둔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꼭 책에 적혀 있어서 알고 현실적으로 정말 주변에서 많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평생 동안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철들 때쯤부터 해가지고 계속 들어온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에 뭐 뜨거운 가슴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가만 지나다 보면 굉장히 저도 지금도 느껴요. 반지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심지어는 수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긴 뭐 그런 거하고 똑같겠죠. 우리가 말 그대로 꽃에 대한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는 사람한테 꽃에서 알아낼 수 있는 분석적인 알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반대를 하고 배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슈타이너는 사람들은 냉정한 사고가 어떤 그 아름다움의 문제라든가 기쁨의 문제라든가 이런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사고가 일으키는 그 기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감격은 없다. 이게 동감이 되시나요? 수정처럼 맑은 사고가 일으키는 기분 이게 뭘까요? 소위 득도했다라고 했을 때 깨닫는 기분 같은 거예요. 대오각성했다, 개호했다, 세계가 달리 보이네 이런 기분이에요. 내가 이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어제나 오늘의 나가 똑같은 사람인데 뭘 하나를 알므로 인해서 어제 내 눈에 보이던 세계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 다르게 보여.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의미화가 돼. 이게 수정처럼 맑은 사고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를 투명하게 이해했다. 아, 진리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했을 때 드는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은
감각혼이 일으키는 만족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야. 내 욕망이 만족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야. 다른 건데 이 맑은 이해에서 오는 이 기분을 능가하는 그런 간격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슈타인은 얘기하는 거야. 이 간격을 평생을 통해서 한두 번 느껴보는 사람도 있고 거듭거듭 느껴보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 느껴보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느낀다고 했을 때도 그 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겠죠. 강도의 차이는 다 다른 건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데 이 강도가 어느 정도 강도인가 하면 슈타인도 그 요 뒤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강도는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강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 음극들은 역사적 성인군자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자님이 남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예? 저녁에 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예.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얻고 나서 세계를 다시 한번 보고 나면 죽어도 좋다. 이 정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대우각성했다, 득도했다 이런 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아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죽어도 돼. 잘 살았어.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사람이 죽기 전에 사제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참회를 하라고도 기도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참 제가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오른쪽 왼쪽에 이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소리 하잖아요. 한쪽은 네가 구세주임을 증명해라 그러고 한쪽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둘 다 범죄자잖아. 둘 다 범죄자인데 예수님이 이 믿습니다 한 애한테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너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젊은 시절에는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들었어요. 야 평생 동안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살았으면서 만약에 50인생이었다고 하면 49년 11개월 30일 동안 나쁜 짓 한 놈들이 마지막 하루에 그 약간의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 한쪽은 믿습니다 그러고 한쪽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야 나의 그 삶의 상식대로 봤을 때 네가 구세주인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 한번 증명해봐. 오늘 얘가 일관성 있지 않나? 그래 얘가 얄팍하게 그러니까 제가 구세주라니까 득점 보려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얘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과연 평생 동안 잘못 살고 마지막에 참여한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잘못은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저질러 놓고 다 쌓아놓고 그 효과는 세상을 떠돌고 있을 텐데 자기가 마지막에 참여한다고 이게 무슨 용서가 될 것이며 용서가 되거나 혹은 그 죄악의 결과들이 어떻게 만회가 될 것이냐 상쇄가 될 것이냐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 그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을 10대 때 했는데 20대 때 제가 대학에 들어가지고 김동리의 그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소설을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딱 그 모티브로 그 모티브로 그 두 죄인의 어떤 심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로구나.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공자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 정도의 기분이다. 그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한순간에 도약한 거거든요. 한순간에 질이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이 다른 질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달라진 질의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1초 전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참여를 했다면 안 한 거에 비해 가지고 인생의 의미가 왕창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음 영계로 들어갈 때
영안이 뜬 상태로 들어가느냐, 혼에 시달리는 상태로 들어가느냐, 연옥에서의 내 삶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연옥에서의 삶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연옥에서의 삶이 또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영의 세계에서의 삶, 영의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계도 우리 인간 사회처럼 질서가 있습니다. 신분제는 아니지만 청탁이 있습니다. 청탁. 예, 기운의 청탁. 맑고 탁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탁한 애들은 탁한 애들끼리 어울리고, 인간 사회의 유유상종하고 비슷해요. 탁한 영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예, 또 윤회해가지고 또 탁한 짓을 해요. 맑은 애들은 맑은 애들끼리 어울리다가, 요건 좀 윤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영들은 윤회의 시간이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조금 약간 실제처럼 동화처럼 얘기를 하게 무협지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쨌든 영계도 사람 사는 데처럼 소위 말하는 물류 군분이 있다. 청탁의 구별이 있다. 그 청탁의 구별끼리 어울려가지고 그것이 다음 생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1초 전에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삶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은 윤회전생한다, 순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스릴이 있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희 때는 연합고사를 봤습니다. 그 연합고사가 200점 만점이었어요. 200점 만점이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카트라인이 145점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국가대표가 되려고 한국 최고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록 관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이 되기 3개월 전에, 겨울방학 3개월 전에 한국 최고 특기생들은 3개월 전에 입학 결정이 되거든요. 입학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체육고등학교 특기생으로 입학 결정이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뭐 연합고사 이런 건 신경도 안 썼죠.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을 학기 시작하자마자 시합에 나갔는데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재활에만 2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최고 가서 국가대표 못 되면 우리 시절에는 체육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제가 부상이 있었어도 최고로 갈 수 있기는 있었다고. 그냥 가면 돼요. 뭐 이미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부상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면서 뭐 좋은 기록을 만들 수가 없잖아.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체육 계통 나와가지고 국가대표 못하면 뭐 하게요? 맞아요. 거의 리미트 100% 깡패, 건달 생활로 빠지는 식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대표 못하면, 운동선수 못 되면 깡패 된다. 근데 깡패는 되기 싫더라고. 깡패는 되기 싫고, 그러면 상고나 공고를 가나 뭐 인문계를 가나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가 인문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를 극히 싫어했던 캐릭터라 가지고 인문계 가는 게 저의 자연스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다른 외적인 계기가 생겨서 인문계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연합고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겁잖아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놈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제 지저분한 방법을 다 써서 연합고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주로 족보와 달달달 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내 주변 친구들을 협박해가지고 커닝페이퍼를 어떻게 돌릴지 작전을 짜고 막 조직을 짜서 들어가가지고 막 받고 하면서 시험을 치러낸 거죠. 그렇게 치러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부산상고 카트라인이 147점, 인문계 카트라인이 145점, 제가 146점 받았어요. 146점을 딱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부산에서는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낙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학교가 막 그 학교 가면 부모들이 우리 애 그거 못 보낸다고 막 데모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하여튼 저는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일단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한 학년이 600명일 때였어요. 한 학년이 600명인데 저의 전교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597등이더라고요. 와, 그때 그 순간 제가 그 느꼈던 스릴. 또 대단했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 내 뒤에 세 놈이나 더 있다. 걔들은 뭐야? 145점이잖아. 145점 동률이 세 놈이나 더 있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등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등보다 더 기분 좋은 거는 카트라인으로 걸리네. 맞잖아. 걸리는 결과는 똑같은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완전히 필요한 만큼만 딱 해가지고 야, 그거 딱 그때 그 쾌감 마치 사선을 통과하는데 맨 나중에 쫙 통과하고 문 딱 닫히는 그런 쾌감하고 비슷한 근데 인생에 하여튼 스릴을 몇 번 맛봤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스릴입니다. 스릴 있게 정말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죽기 전에라도 그 마지막 1초 전에라도 참여를 한다거나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거는 그냥 끝내주는 카트라인 통과다. 끝내주는 카트라인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혹시 아냐 내가 1초 전에 깨달을지. 네. 1초 전에라도 내 춤 떨어지기 1초 전에라도 깨달으면 이거는 끝내주는 인생을 평생 동안 잘못 살아왔는데 마지막 1초 전에 대호각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생이 달라져요. 다음 생이 달라집니다. 연옥에서의 삶이 달라지고 영에서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내가 다시 윤회했을 때 삶이 달라지고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세계의 방향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지학을 공부할 때는 죽기 1초 전이라도 깨달음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편견, 냉철한 것이 말하자면 감성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이미 사고 자체를 영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걸 사고라고 생각을 해버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반감을 반지성적인 반감을 이렇게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사고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마땅히 어떤 사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몸은 사고에 알맞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물계에 존재하는 소재와 힘이 사고 활동에 적합하게 결합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광물계에 존재하는 소재와 힘이 사고 활동에 적합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광물계 소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물계 소재에 에테르체라고 하는 독립적인 힘이 가해진다라고 봅니다. 독립적인 힘이에요, 이거. 그 위에 감각체라고 하는 게 또 있다라고 해요. 이건 아직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최종 결론은 7개로 다시 재정리가 될 텐데, 그 사이에, 그 세부적으로. 자, 광물계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 뼈대가 있잖아요. 이 뼈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뼈대 안에 에테르체라고 하는 별도의 균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에테르체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균도 에테르체 안에서 또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뚫고 감각혼이라고 하는 놈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감각혼이라고 하는 놈이 튀어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감각혼이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힘 요게 아스트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각체와 감각혼 두 개를 묶어서 아스트랄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서 한 개 한 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뭘 하는 놈인가?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이제 따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광물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 말은 안 해요. 광물계 소재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몸의 구조로 나타났을 때는 뼈, 신경, 피, 근육,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뼈, 신경, 피, 근육이 만들어내는 어떤 골격의 구조와 오장육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예. 이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슈타이너가 별말 안 하고 몸은 사고에 알맞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광물계 소재하는 힘과 소재와 힘이 사고 활동에 적합하게 결합되어 있다. 사고 활동에 적합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뭘 어떻게 생겨먹은 걸 가지고 사고 활동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소재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야 사고 활동에 적합하다는 것인가. 그 사고 활동에 적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안다면 한마디로 생긴 꼬라지 내지는 구성 방식, 이게 지금 사고 활동에 적합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고 활동에 안 적합한 구성 방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딱 봤을 때 형태만 봐도 얘는 사고 활동에 적합하겠네, 얘는 사고 활동에 적합하지 않겠네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생긴 꼬라지만 딱 봐도 똑똑한 놈 혹은 멍청한 놈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사람 안에 지금은 다루고 있는 거는 사람 안에 사람 간의 구별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 동식물들이죠. 동식물도 몸이 있잖아요. 동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소재들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소재하고 똑같잖아. 이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수께끼입니다. 동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와 물리적으로 똑같다. 맞죠? 근데 어떻게 인간만 사고하나? 소재가 똑같은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가? 그럼 이제 뇌의 크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인간보다 물리량으로 보면 뇌가 훨씬 더 큰 놈도 인간보다 멍청한 애들이 많단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물리 소재가 똑같은데 왜 사고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요 문제가 요 책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신작 이 책에서는 더 이상 안 다뤄지고 있고, 안 다뤄지고 있는데 아카샤 연대기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요. 슈타이너가 다른 장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여기서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지학 용어 해설집에 친절한 그림과 함께 몸의 구조가 왜 사고의 기능에 적합한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해명은 슈타이너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로 슈타이너 이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규명을 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사고를 하게 됐는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사고라고 하는 동물에게는 없는 기능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하게 됐는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전반 90분이 지나갔는데 진도를 별로 못 나갔네. 진도를 별로 못 나갔지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기심을 풀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립입니다. 직립을 해야만 영적이고 어떤 영의 기능인 사고라고 하는 게 깃들 수가 있어요. 직립이 아닌 애들은 못 깃듭니다. 깃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뼈, 신경, 피, 근육, 인지학에서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크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는 음적인 애들, 얘는 양적인 애들이라고 보죠. 아무래도 얘들은 딱딱한 물리적인 고체잖아, 뼈는. 반면에 피라고 하는 것은 열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적이다라고 보고, 얘는 정적이고 형태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뼈, 신경, 그래서
뼈 신경이 사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피 근육 이쪽이 의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의지 감성 사고할 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물리적 소재인데 이 물리적 소재들이 자 우선은 이거부터 이해를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왜 직립했나부터 얘기를 해야 돼. 인간은 왜 직립했는가? 왜 직립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빛을 따라가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카샤 연대기에 보면 빛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빛이 생명의 근원이잖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 빛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생명 있는 어떤 그 존재들이 생겨나는데 요놈의 빛.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 인간의 정의 자체가 지금 우리 같은 모양의 인간이 아니었던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자연 환경이 아니었던 지구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정의가 뭐냐 하면 지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구의 상태를 가장 종합적으로 함축 재현하고 있는 어떤 존재.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과 다른 자연 상태에 있었을 때에도 그 자연 상태를 가장 종합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인간은 지금 인간과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시대의 그 지구의 인간인 거죠. 그래서 아카샤 연대기에 보면 저기 토성기의 인간은 유체처럼 떠다니는 인간이라고 나와요. 대기 중을 떠다니는 인간이 있었다. 이때는 지구에 광물들밖에 없고 식물도 없을 때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태양기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 태양기라고 하는 시기에 한마디로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열작용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한마디로 일종의 빙하기 같은 냉각기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냉각기가 왔을 때 빛과 열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환경을 둘러싸고 있었던 빛과 열이 멀어져 버리니까 지구로부터 지구에 있던 광물 내에 내재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이 빛과 열을 쫓아가는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체 발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외부에서 열이 충분했는데 이제 열이 부족하니까 열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 발열하는 어떤 덩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얘네들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광물만 가득했던 지구에서 빛과 열이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 발열하는 덩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체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식물이 된다 그래요. 식물이 된다 그러고 인간의 몸과 마음도 이때 분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동물이긴 동물이지만 식물에 가까운 형의 동물, 굳이 생각해보면 넝쿨형 식물들 중에 이동성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식의 인간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 식의 인간을 레무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유체처럼 떠다니는 인간들을 하이퍼보레아라고 합니다.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인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류의 인간들이 있다가 또 이제 수만 년이 지나고 나서 2차 행성 어떤 그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차 행성 이동이 달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달기에 가게 되면 한마디로 그동안 빛과 열이 멀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지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더 멀어졌다는 거야. 한 번 더 멀어지니까 이때 동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은 결국은 빛을 따라가는 건데 빛과 열이 지구상에 충분했을 때는 다른 생명체가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빛과 열이 부족해지니까 자체 발열하는 존재들이 단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단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식물로 발전하고 동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슈타이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버전의 설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양은 동양 나름대로의 다른 주역적인 버전의 설명 방식이 또 있습니다만 어쨌든 슈타이너 버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를 달기라고 하고 이 달기 때 인간은 그전에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됐는데 이 달기 때 한 번 더 분리가 돼가지고 몸혼영이 됐다는 거예요. 열이 멀어질수록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가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서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고 두 번째는 몸혼영이 분리가 됐다. 이게 아카샤 연대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이라고 쳐봐요. 땅이라고 쳐봐요.
빛 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거든. 그럼 빛이 바깥에서 쪼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빛에는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 기운들을 다 통틀어서 빛이라고 하는 거죠. 별 기운, 이게 스피릿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빛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얘가 스피릿이거든요. 창조력이에요. 창조력 그 자체가 지구에 막 난사가 됩니다. 이렇게 난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충분할 때는 뭐 이게 대기 중에 유체처럼 떠도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얘들이 조금 이제 부족해질 때 식물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식물의 생긴 꼬라지를 한번 보면 얘가 광물이다. 그러면 식물은 성장 방향이 어딘가를 한번 보세요. 이쪽이에요. 식물은 땅속으로 성장합니다. 식물이 인간하고 우리 인간은 머리를 위로 들고 있잖아요.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 근데 식물의 뿌리가 인간의 머리라는 거 아시죠? 가지와 잎이 발이에요, 발. 사람에게는 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리는 곳이 생식기 있는 쪽인데, 생식기가 드러나 있죠, 식물은. 식물의 머리는 뿌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사람이 땅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요렇게 됐다. 요렇게 돼 있다. 그 다음 단계에 동물이 나타나죠. 동물은 횡으로 달려요. 횡으로 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은 횡운동을 합니다. 횡운동을. 예? 식물은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있고, 동물은 땅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횡운동하는 애들이야. 종운동하는 애도 있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동물 중에서 제일 발달한 애들은 인간을 빼고, 인간 말고 전형적인 동물들은 네발짐승들이죠. 예. 뭐 각각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류들이 있습니다. 어류도 있고 어류도 있죠. 근데 기본적인 운동 방향성들은 전부 횡운동이죠. 횡운동이란 말이죠. 횡운동인데 인간은 식물하고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대가리를 쳐들고 있어요.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떻게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생긴 생물, 이쪽에서 생긴 생명, 이쪽에서 생긴 생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운동 방향 자체를 잘 보라고. 이 운동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가 왔던 곳을 따라가고 있잖아. 빛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귀환의 속성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른 논리긴 하지만요, 인간한테 가장 강력한 본능 중에 하나가 귀향의식입니다. 귀향의식. 고향으로 되돌아갈래. 근데 그 자유의 철학에서 보면 인간은 자기 내면을 심층적으로 깊이 이해할수록 의식이 높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뒤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곧바로 상승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뒤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퇴행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제가 퇴행이 아닌 어떤 상승의 과정으로서의 귀향에 대해서는 저 앞에 있는 책 중에 내 안의 구도자 라고 하는 책에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 오늘 장사 좀 되겠는데. 내 안의 구도자 2 도모복음 잃어버린 신을 찾아서의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행이 아닌 귀향, 상승으로서의 귀향의 의미에 대해서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빛을 따라간다. 빛을 따라간다는 게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뭐 하는 존재다? 신이 되려고 하는,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느 개별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가 실은 신이 되려고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신과 닮으려고 하고 신과 합일하려고 하고 신에게 귀환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종적, 유적, 종적, 유적 본능을 타고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슈타이너 버전으로 따르자면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인간은 직립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서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모든 학문은
모든 인식은 천문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랬잖아.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만 됐어. 왜? 거기서 왔으니까. 내가 온 곳을, 내가 근원한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내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은 천문학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하늘을 보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직립을 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과학적 버전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 버전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또 이게 문과 출신이 또 감히 또 과학 용어를 과감하게 쓰려고 해가지고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종으로 운동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종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들이 있고, 횡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들, 얘가 애들이라고 하는 힘들이 있어요. 힘들이. 물리적인 힘이, 기초적인 힘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전자기력. 네. 그럼 중력은 땡기는 힘이잖아요. 얘가 중력이야. 전자기력은 띄우는 힘입니다. 얘가 전자기력의 힘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물을 응축시키는 힘도 있고 분산시키는 힘도 있어요. 이렇게 응축시키는 힘을 강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행력. 강한 행력이라고 하고, 분산시키는 힘을 약한 행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강력, 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강양력은 횡으로 움직입니다.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종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체 구조가 개나 소처럼 4발 달린 짐승들은 행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죠. 행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행력의 영향을 받고, 반면에 우리처럼 이렇게 직립을 해 있으면 중력과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인간이 의식이 발생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억이거든요. 기억. 정보가 누적이 돼야 돼요. 정보가 누적 내지는 축적이 돼야 그 축적된 일정한 볼륨 때문에 그 볼륨이 양질 전환을 일으켜서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화를 일으켜가지고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제 이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종적인 운동 속에서만 일종의 정보의 축적이 일어나지, 뇌의 축적이 일어나지, 횡적인 운동에서는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동물들은 의식 축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났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의식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야. 이거는 강아지 키워보면 확실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주인 따라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사회화가 되기도 해서 눈칫밥도 생기고 별짓을 다 합니다만, 그거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일종의 그냥 자극 반응, 기계적 자극 반응인 것이지 의식의 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의식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종운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왜 축적이 돼? 그럼 축적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일단 감각을 통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죠. 물리적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감각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경 속에 감각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신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재밌는 말입니다. 신이 다니는 경로예요. 신이 다니는 경로. 즉, 스피릿이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외부에서의 자극이라고 하는 게 실내 용부는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 스피릿이, 그 감각 정보가 신경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각을 타고, 시각을 타고, 청각을 타고, 촉각을 타고, 열감각을 타고 몸 안으로 일단 들어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에 모입니다. 신경에 모이면 이때 이제 피가 돌죠. 피가 돌면 피는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감각 정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물론 피가 한 방향으로 돌지만 않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힘이 직립을 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빠지면 잠들어 버리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잠이 오는 현상은 직립을 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으로 누워 있으면 좀 이제 좀 얘가 좀 활성화되면 또 깨나는 거지. 그러다가 또 힘 떨어지면 피가 솟구쳐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또 잠이 오는 거지. 예. 내가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머리도 좋아진다. 네? 하체 혈액순환을 튼튼하게 하면 하체에서 위로 팍 이렇게 치받아 올리는 게 세지잖아요. 그럼 피로도를 훨씬 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 의사분께서 가르쳐 주신 비장의 종아리 운동 이거 나중에 누가 저기 익히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숙달된 조교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평생의 건강관리법 중에 아주 훌륭한 관리법이 될 겁니다.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뇌도 튼튼하게 해요. 종아리 운동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모르겠다. 난 귀찮은 거 싫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운동도 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하루에 1000개, 2000개만 해도 웬만한 운동 안 해도 그냥 패스할 정도로 효과가 커요. 하체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진짜 큽니다. 네, 해보면 금방 느낍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신경이 정보를 잡고 피가 그걸 위쪽으로 올립니다. 피가 위쪽으로 올리면 스프릿이라고 하는 애가 신경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피에 열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뚜껑에 딱 부닥쳐 버려요. 신경이라고 하는 놈이 뼈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뼈에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 몸의 뼈들 중에서 특별한 뼈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뼈들은 밀도가 엉성해서 신경이 이렇게 자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로 스피릿이 다닐 수가 있어요. 관상골 같은 이런 뼈들은 다닐 수가 있는 구조인데 밀도가 높아서 영이 통과를 못하는 뼈다귀가 있어요. 사람 몸의 뼈 중에 특별한 밀도를 갖고 있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은 영이 투과를 못합니다.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시체 같은 거 내장을 시켜놓고 나중에 파보면 머리만 남아요. 얘는 부패 안 되고 끝까지 남는 거예요. 다른 뼈들하고는 완전히 이 강도, 밀도 이런 게 달라. 그래서 주먹으로 못 박으려고 해보면 뼈도 되게 아파요. 살도 아프지만. 근데 이마로 박으면 박힌다니까요. 그 차력사들이 다 막 이마로 박잖아. 이마가 제일 편해서 그래. 해보시면 압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막고 있어요. 그럼 두개골이 막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잖아요.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신경을 타고 올라가던 정보 덩어리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방향을 선회하게 돼 있어요. 부닥치는 거죠, 한마디로. 거울에 투영되듯이, 빛이 투영되듯이 부닥칩니다. 이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온몸의 감각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감각 자극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신경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끊임없이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밀어 올리는 것만큼 전부 고스란히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안에서 이렇게 쌓여버린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럼 얘들은 신경들의 집합체거든. 신경들의 집합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뇌라고 부르는 거야. 이 신경 집합체가 뇌다. 그래서 뇌는 가령 신경 실질적으로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에 좌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뇌를 해부를 딱 해보면 좌뇌는 주름이 자잘하게 막 가 있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좌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뇌는 순두부처럼 되어 있어요. 연하게 주름이 있다 하더라도 좌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왜 그러냐? 대부분 오른손잡이라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감각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오른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왼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언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의 어느 부분을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어느 장애가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똑같은 부위에 우뇌 쪽이 고장이 나도 우뇌 쪽이 고장이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좌뇌 어느 부분에 이게 어느 신경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부분에 손상이 와도 언어 장애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라서 우뇌가 지금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신경계통도 우뇌 형성이 된 거예요. 요거는 과학적인 그 증명된 사실입니다. 쭈글쭈글하는 게 오른쪽이. 예? 그럴 경우에 오른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뇌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뇌의 본질이 뭐냐를 보여요. 뇌의 본질이 뭐냐? 신경들의 집합체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 신경 자극 정보를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정보가 축적이 돼버려요. 축적. 이 축적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의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작용이, 바로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작용이 동물들한테는 구조상 안 나타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몸의 물리적 소재가 사고의 활동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건데 슈타인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서 제가 각주 설명을 지금 덧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근데 이런 게 이해가 돼야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몸 구조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뜨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인간의 몸의 구조는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을 본떴다. 이런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책이 뭐 좋은 말인 같네, 문학적인 수상 같네 하고 넘어가다 보면 뒤에 가다 보면 막혀버려요. 그래서 앞에 요런 그 설명은 안 했지만 나름 중요한 부분에 이해를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 뒷부분이 이해되겠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인간의 사명을 본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인간의 사명은 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영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 영의 세계로 가야 되거든요. 영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거, 영의 세계에 근접하는데 꼭 필요한 게 사고거든. 그래서 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게 직립구조거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립해서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영계에서 왔고 영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립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로서의 자기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직립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운동 방향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뭐 기능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직립을 했기 때문에 손의 자유를 얻게 됐고 이 손의 자유가 감각의 확장과 도구의 발달 이런 것들로 또 연결되게 되고 또 예? 그렇죠. 그렇죠. 영이 자기의 본성에 맞게끔 물질을 구조화한 거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 구조는 주어진 사명의 본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인간의 몸 구조가 주어진 사명을 본뜨고 있듯이 인간의 내재하고 있는 에테르체라든가 아스트랄체들도 다 인간의 주어진 사명을 본떠서 활동 방식들이 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테르의 운동 방식, 아스트랄의 운동 방식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명이 뭔가 아까 영어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사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요거에 맞게끔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요거에 맞게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움직이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걸 밝혀야 예,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이나 심리에 대한 이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30, 대략 3, 4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5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5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못했는데 내일 조금 더 달려서 하여튼 끝나는 날에는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 얘기를 해도 예, 자꾸 되돌아오게 될 부분이라 가지고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렸고 10분 쉬고 대표님작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파는 6일 날 마치시는 거예요?